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다문화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영상에서는 원초적인 혐오, 그리고 투사적 혐오에 대해서 누스바움, 여성 철학자이자 법학자 이런 누스바움의 혐오에서 인류의 안에 있는 내용과 또 다른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융합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고 혐오할 수 있습니다. 혐오하는 자는 자기 확신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때려도 된다는 확신과 어떤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에 이끌려서 타인을 타자라고 불리고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호주에서는 동양인을 향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 백인 여성이 베트남계 여성들에게 동양개라고 욕을 하며 침을 뱉고 발길질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호주의 대표적 관광도시 시드니입니다. 한낮 큰 길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회색 옷을 입은 백인 여성이 동양 여성 두 사람에게 쉴 새 없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얼굴에 침을 내뱉고 등 뒤에서 발길질도 합니다. 동양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왔다는 이유를 댑니다. 이 백인 여성은 17살 호주 현지인으로 베트남계 여성들을 폭행한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폭행과 위협,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호주에선 최근 이 같은 동양인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중국 영사관 앞에서 백인 남성이 중국인들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며 중국 지도자를 죽이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호주 올버니 지역에서 한국인 남성이 현지 여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를 옮기지 말라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때린 사건으로 보도 이후 외교부는 호주 정부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혐오에는 언어적 혐오와 또 행동적 혐오로 나눠질 수 있겠죠. 증오 범죄, 혐오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 사회에서는 인권에 확대 적용하는 일, 인권을 확대 적용하는 일과 함께 혐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와 다르거나 낯선 사람에 대한 무의식적인 방어 심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 분노와 혐오를 표출하는 것은 1차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1차적인 대응 방식은 자연스럽게 그 대상에 대한 불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도록 합니다. 혐오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들 중에는 말로 하는 혐오의 표현이 있고, 언어 위의 방식으로 행동으로 하는 혐오 행위, 더 나아가 범죄로 이어지는 증오 범죄까지 다양합니다. 또 혐오주의는 인종, 정치, 문화, 종교 등 여러 대상과 중층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이렇게 중층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도덕과 법률 영역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성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환이라는 교수님께서 혐오를 넘어 관용으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다문화 사회나 다원주의는 혐오와 증오,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문화적 모순과 함께 다양한 계층과 영역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배제, 배타적인 태도가 일상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우 강력한 감정인 혐오는 신비적 사고의 경향을 지녀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편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주의가 등장하는 배경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혐오주의자들은 갈등을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 곧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갈등이 반드시 해결이나 해소돼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혐오주의자들의 심리적 배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혐오주의자나 집단적 갈등은 본질적으로 해결이나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갈등이 항상 제기되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을 해결과 해소하는 대상이 아니라 조정과 타협을 통한 공존과 상생의 관계로 보는 태도가 요청되는 거죠. 갈등 보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혐오주의의 배경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 불안의 원인론입니다. 사회 불안의 원인론. 두 번째죠. 사회 불안의 원인론은 이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 종교의 다양한 영역에서 형성된 사회 불안 요소들의 증폭은 혐오주의를 자연 발생적으로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의 확대, 청년 실업률의 증가, 탈북자 및 이주자의 증가, 경제적인 소외, 사회 상대적인 박탈감, 복지 정책의 후퇴, 세대 간의 갈등 등 소득의 양극화 등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혐오주의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불안 요인이죠. 세 번째로는 정치인 혐오 발언들. 우리나라는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혐오하는 발언,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집단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요. 뉴스만 봐도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혐오 발언은 혐오주의 행동의 확장을 부추기는 숨은 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혐오주의가 사회, 정치 현상으로 표면화되고 증폭되는 것은 대부분 정치 환경 및 특정 정치인의 혐오 발언에 의해서입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사실 혐오주의에 의존하여 자기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증오 상업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 정치인들이 증오의 감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혐오주의의 확산의 배후는 증오 상업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증오 상업주의는 편향성을 가진 정치인들이나 언론인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집단 혹은 시청자들에게 자기의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증오의 감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혐오 감정의 두 가지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혐오 감정의 두 가지 기능은 이 감정의 두 가지 기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원에 대해서는 혐오 감정이 원천적이라는 가설과 사회, 문화적 경험과 관습 등을 통해 습득된 감정이라는 두 가지 가설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뉴스바움 혐오에서 인류애로 에서는 앞의 혐오주의를 원초적 혐오주의라 하고 후자의 혐오주의를 투사적 혐오주의라고 구분하여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혐오 감정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능은 두 가지 기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혐오의 감정이 원천적이라는 가설과 사회, 문화적 경험과 관습 등을 통해 습득된 감정이라는 가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원초적 혐오라고 하고 두 번째 가설은 투사적 혐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스바움이 디스커티스트에서 To Humanity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가 있다는 거죠. 원초적 혐오는 생물학적 본능,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과 같은 생존의 필수적인 역량처럼 혐오 감정 역시 그런 수준의 기저 감정이라는 거죠. 인간의 생존에 위협적인 대상에 출현했을 때 원초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고 위협을 느꼈을 때 예상하게 될 때 본능적으로 불러오는 혐오 감정의 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벗어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원초적 혐오란 생물학적 본능의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시각, 후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다수의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혐오 감정은 소수의 혐오 대상자들을 예속하거나 배제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시킴으로써 다수자를 위한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원초적 혐오가 이렇다면 투사적 혐오는 반복된 경험과 관습을 통해 습득된 것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다른 감정처럼 사회적 학습을 통해 습득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평균적인 구성원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종족, 사회 문화를 지켜내려는 내적 지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사적 혐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혐오의 이미지는 대부분 투사적 혐오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투사적 혐오인 거죠. 남의 갖고 있는 감정들을 뉴스나 매체, 라디오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투사하는 거죠. 이 투사 혐오 감정은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다른 감정들처럼 사회적 학습과 경험, 관습을 통해 습득된 것입니다. 반복된 경험으로 형성된 혐오 감정은 사회의 평균적인 구성원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뉴스바움에 따르면 투사적 혐오가 사실은 자아의 동물적 현실에 대한
혐오에서 시작하여 공감적 주술을 통해 확장된다는 점, 또한 자아 속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아가 감히 대면하지 못하는 속성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을 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혐오가 규범적 차원에서의 비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의 부정적인 기능, 혐오 감정의 부정적인 기능입니다. 사소한 편견이고 그 편견을 확대 재생산하여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혐오와 공감은 반비례 관계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거죠. 혐오의 대상에 대한 공격성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혐오 대상의 불관용적 태도를 취한 거죠. 사소한 편견을 가지고 계속 확대하여서 파괴적 결과는 어떤 파괴적인 결과냐? 공감 능력을 약화시키고 혐오 대상의 불관용적인 사랑하는 태도가 없고 오히려 미워하고 그 사람을 더 증오하게 만드는 겁니다. 원초적 혐오 감정과 투사적 혐오 감정의 긍정적 기능은 그 대상이 지금까지 부정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긍정적 기능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 존재와 생명 유지의 위협적인 요소를 본능적으로 파악하여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고 벗어나기 위한 신체적 반응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혐오의 감정에는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종족, 사회 문화를 지키려는 내적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의 감정은 이러한 긍정적 기능보다는 부정적 기능이 더 우세합니다. 그 우세한 걸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혐오의 감정이 작동하는 부정적 기능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투사적 혐오 감정은 그 대상에 대한 사소한 편견으로 시작하여서 방금 설명드렸던 겁니다. 시작하여서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을 거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둘째로 혐오 감정은 이 공감 능력,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상호 공감하는 힘을 약화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혐오와 공감은 반비례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혐오의 감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공감 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그 혐오 대상에 대한 공격성은 더욱 강하게 강화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혐오 감정은 혐오주의로 하여금 혐오 대상에 대해 더욱 불관용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혐오주의, 원초적 혐오든 투사적 혐오든 특별히 투사적 혐오에서 벗어나서 인류애와 관용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혐오에서 벗어나 이 인류애와 관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정치를 주장하는 게 뉴스바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뉴스바움은 인류애, 혐오에서 인류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바움이 혐오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애의 정치를 제시하는 반면 김관용 교수님께서는 관용의 원리를 제안합니다. 이 뉴스바움의 관점에서 혐오와 공포의 정치가 지배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 오늘날 시대는 혐오 정치가 아니라 인류의 정치가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정치의 핵심은 평등한 존중입니다. 평등한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정치에서는 평등한 존중, 계급 사회가 아니고요. 타인의 양심을 존중하려면 최소한 타인을 양심이 있는 존재, 양심에 따른 탐색을 하는 존재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괴물이 아닌 진짜 사람이라는 점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적 전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평등한 자유를 사유하는 길로 나아갈 때 반드시 내디뎌야 할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바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류의 정치라는 용어에는 물론 존중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통념과는 달리 존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류의 정치에는 무언가 다른 것, 무언가 사랑에 가까운 것이 마찬가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완전히 존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죽어있는 물체로 어떤 대상으로 보는 대신에 인지와 감정, 사유의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력이 넘치는 감정적 태도, 이러한 태도가 없는 존중은 다른컨대 다원적 사회에서의 정치적 행동을 위한 완전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상상력만이 도덕과 법률의 차갑고도 추상적인 틀에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가 그 틀에 의지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상력이 없는 존중이란 정치적으로 불완전한 것입니다. 존중이란 이름이 아깝지 않으려면 모든 존중에는 반드시 상상력을 동원해 타인의 삶에 감정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류의 정치란 존중과 상상력을 포함한 것이며 이때 상상력은 존중 자체의 본질적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정치는 동료 시민에 대한 평등한 존중과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상상하는 공감적인 시도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공감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서로가 평등하다는, 존중하는, 리스펙트하는 거죠. 그런 존중을 보여주는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인데 이렇게 청소부와 이렇게 악수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 의사소통을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고, 아이를 존중하여서 무릎을 꿇고 뭔가를 주는, 이게 사진 한 장을 위한 쇼라고 할지라도 이런 쇼를 할 수 있는,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력을 또 하나 보면 아이들에게는 원초적으로 우는 사람을 보고 눈물을 닦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상력이죠. 현실 TV인데 TV라 생각하지 않고 우는 사람을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어떤 인간의 원초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이런 서로 관용과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여기에서도 이제 자기의 물을 나누어주는 목마른 자에게 타인의 삶에 감정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외국 가서 봉사를 하죠. 이렇게 봉사를 해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할 수 있겠죠. 선한 사마리아인, 도둑을 만나서 힘들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돕는 일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분이 계세요.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이태석 신부님은 자기의 이제 의사분들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계시는데, 이분은 본인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입심양면보다는 어떤 인류애를 가지고 콩고입니까? 외국 흑인 남아프리카 쪽으로 가셔서 선교를 하신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또 어떤 아이는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의사를 만드셨던 분입니다. 이태석 신부님. 아주 훌륭한 분이죠. 한국에서는 테레사 신부님, 수녀님 같은 분이에요. 신부님이.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음악도 배우고 그리고 또 교육도 시키고 굉장히 훌륭한, 아무나 따라서 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분이죠. 근데 안타깝게 자기 몸에 병이 걸려서 결국은 얼굴이 이렇게 정말 좋은 이런 얼굴이 이렇게 헤매갔던 얼굴이 이제 이렇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생을 마감한 신부님의 뒤에 자세히 보시면 누가 와 있냐면요, 같이 그 나라에서 가르쳤던 학생이 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 어렸을 때 이 학생이 커서, 이 어린이가 커서 장례식에 참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졸업을 해서 이태석 신부님께 씌워주는 걸 보죠. 굉장한 이 인류애적인 행동입니다. 만약에 신부님이 이렇게 존중하지 않았다면, 이런 존중이 없었다면, 이런 분들에게 똑같은 사람을 보지 않고 좀 더 열등한 존재로 보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정치는 동료 시민들에 대한 평등한 존중과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상상하는 공감적 시도의 조합입니다. 인류의 정치는 타인의 선택에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거나 그들이 하는 행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정치는 타인을 광범위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인간, 평등한 존엄성, 평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가 추구하는 목표가 제3자에게
실제적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류의 정치를 실현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등한 인간성을 보지 못하는 위치로 결코 퇴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상력은 타인을 존중하기 위한 선구적인 요소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겁니다. 사람 자체에 접근할 때 상상력과 이해력이 깃든 이런 태도는 타인을 사탄에 대지하나 악마라 동물로 여기지 않고 나와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는 실수가 많은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오류를 범할 수 있듯이 타인도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가 추구하는 목표가 이런 내가 추구하는 게 남에게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상력, 생각의 능력, 상상력이 결여된 평등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뿐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상상하는 능력은 평등 보장 조항을 현대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상상력에 대한 요구는 세속적 도덕 규범뿐만 아니라 세계 위대한 종교 대다수를 작동시키는 도덕성 개념의 핵심입니다.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타인을 평등한 존재로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물 자체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라보는 특정한 방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거죠. 그 혐오에서 관용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인류의 정치를 제안한 이 뉴스방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김용환 교수님은 우리 사회의 관용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관용의 원리요. 그의 관점에서 혐오와 증오의 사회를 넘어서 상생과 평화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책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혐오와 증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혐오를 혐오로, 증오를 증오로 대응하는 오래된 복수법이 아니라 관용의 정신을 사회의 토대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이 제각기 홀로 살 수 있고 그런 방식의 삶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관용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관용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야만 한다면 최소한 관용의 덕목은 필요합니다. 관용하는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용의 정신의 결핍은 우리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로,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데 걸림돌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의 성공과 실패는 관용의 정신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 힘을 발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관용은 반대와 용납의 결합의 행위입니다. 관용은 다소 역설적인 상황을 전제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반대, 여기에는 거부, 비난, 혐오, 증오, 불인정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반대하고 이를 다시 수용하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용의 원리는 몇 사람에 의해 각기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프레스턴 킹 교수는 절차적 회의라고 보았고, 베일은 불확실성의 원리를 종교적 관용의 기초로 삼아 이념적 관용의 원리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엔이나 스태취는 도덕적 비독단주의의 원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각기 이념적 관용, 종교적 관용, 그리고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관용을 설명할 때 국한해서 사용되고 있으나 이분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 선택합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 다른 신념, 의견, 사상, 가치 등에 대한 나 자신의 행위가 얼마만큼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으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소위 불확실성의 원리로부터 기인하게 됩니다. 관용을 실천하는 일은 이 원리, 불확실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싫어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자발적인 부정적 행위의 중지가 서로 연결될 때 가능합니다. 만약 누가 관용의 정신을 이해시키고 확대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관용의 원리인 불완전성의 원리, 불확실성의 원리가 아니고 불완전성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설득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김용환 교수님은 관용은 야누스의 얼굴처럼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관용의 정신이 한 사회의 정신적 성숙도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체념과 무관심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은 다른 모든 도덕적 개념들처럼 선한 가치와 결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관용은 폭력을 가장 혐오하면서 제도나 관습으로부터 가해지는 은폐된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묵인하도록 요구하는 지배자 편의의 도덕 가치로 전락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덕 개념으로서 관용은 도덕적 회의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와 계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관용의 정신은 다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다양성의 인정이 상대주의로 전락할 위험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이 상대주의의 함정에 빠지도록 유혹하거나 도덕적 타락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관영 교수님은 관용은 구체적인 실천 요구의 덕목이며 그것이 윤리적인 덕목인 한 교육을 통해서 훈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관용은 대체로 사람에 대한 사람이 의한 행위입니다. 관용되는 대상이 주로 사람이고 관용하는 주체도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정치적 덕목으로서의 관용이 가장 성공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거나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어느 체계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관용은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관용을 실천하는 일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고 이런 의지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자유주의의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실천이 요청되는 가치입니다. 관용은 불관용을 통해서만 이해되고 확보되는 역설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류애와 관용의 정치를 하자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인류애는 언제나 좋은 것을 의미하죠. 관용도 타인에 대한 어떤 증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접근 방식, 인류애와 관용의 원리의 접근 방식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좋은 것의 윤리학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나쁜 것의 윤리학이 있어요. 타자의 고통과 잔인성에 대해서 이것은 나쁜 거죠. 남을 고통을 주는 거, 잔인한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아야 될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인류의 정치와 관용의 원리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서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어 생도들, 주토피아엔 도시경계 내 12개 독특한 생태계가 존재한다. 툰드라타운, 사하라광장, 열대우림구역, 기타 등등. 자네들은 현장에 나가기 전에 그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만약 실패하면 모두 사망이다. 매서운 모래 폭풍, 사망이다 토끼기. 300m 높이에서 트럭, 사망이다 홍당무. 뽕뽕은 얼음벽 올라가기. 사망이다 시골뜨기. 거대한 흉악봉. 사망이다. 사망. 더러운 변기. 사망이다. 솜털꼬리. 다 관두고 그냥 집에 가. 털문 토끼. 토끼 경찰은 없어. 절대 없다. 그냥 홍당무 농사나 지을 멍청한 토끼야. 주토피아의 시장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실시한 모든 동물 함께하기 운동에 따라 첫 번째 경찰학교 졸업생이 탄생했어요. 졸업생 대표이자 주토피아 경찰 최초의 토끼 승격 저디 헙스입니다. 벨베더 보좌관 배지죠. 네, 알았어요. 고마워요. 주디 시장의 특권으로 순경을 주토피아의 심장부 근무를 명합니다. 제1관할서. 정말로 축하합니다, 주디 순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저기 실은요, 작은 동물로서 자랑스러워요. 저 비켜주겠다.
좋아요, 주디 순경. 씩 웃어요. 정말 장하다 우리 딸. 그래, 두렵기도 하고. 맞아. 뭐랄까, 감정이 뒤섞였달까? 그러니까 주토피아는 아주 멀고 대도시잖니.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제 평생 꿈이었어요. 그래 안다. 그래서 우리도 들뜨기도 하면서도 걱정돼. 엄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뿐이죠. 그리고 곰도 두려워해야 돼. 사자나 늑대는 말할 것도 없고. 늑대? 족제비도. 족제비랑 축구하면서? 그래, 근데 반칙 장난 아니야. 저 밖은 온통 포식자 세상이다. 주토피아의 득식을 내. 여보. 그 중에서 최악은 여우지. 그런데 아빠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생물학적으로 그래. 기디온이 너한테 한 짓 기억하지? 전 9살이었고 기디오는 못된 거였어요. 우연히 여우였을 뿐이고. 못된 토끼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래 안다. 당연히 많지. 근데 혹시 몰라서 우리가 널 지켜줄 선물을 준비했어. 간식도 좀 넣어뒀다. 여우 꺼져 경적, 필요할 거야. 여우 꺼져 스프레이. 이 두 개만 있으면 충분하겠어. 이것 좀 버려. 아이고 맙소사. 여보 전기 충격기까지는 없어도 돼. 아니 언제 뭔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그만 아빠, 이건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알았다. 작전 성공. 자, 그럼 가볼게요. 안녕. 사랑해요, 모두. 사랑한다. 이런 수도꼭지 터진다. 여보 좀 참아. 다들 잘 있어요?